2024년 8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고급 호텔 스위트룸 한가운데 손목이 묶인 한 남성이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만 반복됐어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훈. 한국 재계 10위권 대기업 회장의 손자였거든요.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24년 8월 14일. 김도훈은 여름 휴가를 이유로 동남아를 찾았어요. 동행은 없었고 경호도 없었죠. 혼자 좀 쉬다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26살. 대학을 졸업한 뒤 그룹 계열사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시기였어요. 집안에서는 그를 철저히 관리했죠. SNS는 제한됐고 공개 모임은 최소화됐습니다.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건 절대 금지였어요. 외출할 때도 보고해야 했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알려야 했습니다. 비서실에선 주말 일정까지 확인했죠.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도 사전 승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답답했던 겁니다. 이번 여행은 그가 직접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인 할아버지는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허락했죠. 일주일 안에 돌아올 것, 사고 치지 말 것, 그리고 연락은 매일 할 것.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프놈펜 도착 후 이틀째 되던 밤, 호텔 컨시어지가 추천한 클럽이었어요.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했죠. 입구부터 화려했고 음악 소리가 거리까지 울렸습니다.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김도훈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엔 있었거든요. 오후 10시 30분경 클럽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현란했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음악이 귀를 울렸죠. 바닥은 진동했고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땀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향수 냄새가 뒤섞였어요. 그는 테이블 하나를 잡았어요. 바로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한 병이 아니었죠. 3병을 한꺼번에 시켰어요. 웨이터가 눈을 크게 떴지만 김도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샴페인 병이 테이블 위에 도착했어요. 얼음, 양동이에 담겨왔죠. 웨이터가 정중하게 코르크를 닦고 김도훈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고 달콤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프놈펜의 유명 클럽. 샴페인 병이 테이블 위에 쌓였고 그는 현금 다발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어요. 주변 시선이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고 누군가는 김도훈에게 다가와 건배를 청했어요. 현지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남자들, 유럽에서 온 듯한 여행객들, 그리고 현지 젊은이들. 모두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도훈은 그 모든 걸 즐겼습니다. 한국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주변 사람들과 건배했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죠. 웃었고 소리 질렀고 춤췄습니다. 테이블 위 술병은 계속 늘어났어요. 샴페인, 보드카, 위스키.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도 계속 뿌려졌죠. 한 번 뿌릴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느새 테이블 주변엔 수십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김도훈을 쳐다봤고 모두가 그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날 밤 그는 유난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도훈은 지갑을 다시 꺼냈어요. 현금 다발이 또 나왔죠. 이번엔 더 두꺼웠습니다. 그는 그걸 공중으로 던졌어요. 지폐들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지폐를 잡으려 뛰어올랐어요. 클럽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났죠. 그러던 중에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김도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죠.
V사인도 날렸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연속으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송됐습니다. 클럽 안구석 CCTV 사각지대에 서 있던 남자 둘. 그들은 김도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돈을 뿌리는 순간, 그가 술을 마시는 순간, 그가 웃는 순간까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김도훈의 얼굴, 그의 옷차림, 그의 시계. 그리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이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확인됨. 그날 밤, 그 클럽 안에서 김도훈은 이미 표시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새벽 12시를 넘어섰어요. 클럽은 더욱 붐볐고 음악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김도훈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쉬기가 올라왔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고 모든 게 재밌어 보였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감시받겠지. 다시 통제받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맘대로야. 김도훈은 또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자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새벽 12시 20분경, 테이블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여성이었어요.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26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원피스에 긴 머리를 늘어뜨렸고 화장은 진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김도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시죠? 김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려오자 반가웠어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여성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훈은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캄보디아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5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립지만 가끔 이렇게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다고 했죠.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음식 이야기, 서울 이야기, 강남 이야기. 모든 게 편안했죠. 김도훈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여성은 웃으며 물었어요. 휴가로 오신 거예요? 네, 좀 쉬러 왔어요. 좋은 곳 오셨네요. 여기 프놈펜에서 제일 좋은 클럽이거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어요. 여성도 함께 잔을 들었죠. 건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프놈펜의 명소들, 맛있는 식당들, 가볼 만한 곳들. 김도훈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가보셨어요? 아직이요. 내일 갈까 했는데 꼭 가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일출 보러 가면 최고예요. 그러면서도 술은 계속 마셨어요. 여성은 김도훈의 잔이 비면 곧바로 채워줬습니다. 자연스러웠고 친절했어요. 웨이터를 부르지 않아도 그녀가 알아서 따라줬죠. 김도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했고 항상 경계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아무도 그를 몰랐고 아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어느새 30분이 흘렀죠. 김도훈은 술을 더 마셨고 여성도 함께 마셨습니다. 새벽 12시 40분경 정중한 태도의 클럽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김도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 제안이요? VIP 룸으로 모시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VIP 룸은 더 조용하고 서비스도 더 좋고 분위기도 훨씬 낫다고 했죠.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고급 술도 준비돼 있고요. 김도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VIP 룸이면 돈이 더 들겠지.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오늘은 맘껏 쓰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손님께서 원하신다면요. 김도우는 결정했어요. 좋아요. 가죠. 매니저는 앞장섰고 여성은 김도훈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랐어요. 음악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래층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조명은 어두웠죠. 2층 끝 복도. 매니저가 문을 열었어요. VIP 룸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들렸지만 아래층만큼 시끄럽지 않았어요. 소파는 넓었고 가죽 재질이었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미 술병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샴페인, 위스키, 보드카. 고급 브랜드들이었어요. 라벨만 봐도 비싼 걸 알 수 있었죠. 김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성도 바로 옆에 앉았죠. 푹신했어요. 아래층 테이블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편하게 즐기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벨은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술은 계속 채워졌어요. 여성은 계속 옆에 앉아 있었죠.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김도우는 잔을 들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여성도 함께 마셨습니다. 웃으며 건배했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김도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새벽 1시 20분경. 어느 순간부터 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남았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죠. 목구멍이 따끔거렸어요.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취기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계속 마셨죠. 여성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계속 웃었고 매니저는 가끔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갔어요. 김도훈은 계속 마셨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잔을 들고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뿐이었어요. 그 이후론 모든 게 흐릿합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흔들렸고 귀가 먹먹해졌죠. 김도훈은 비틀거렸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성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김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김도훈을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손님, 잠깐 쉬실 수 있는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복도, 계단, 그리고 낯선 문 앞. 문이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끌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고 그의 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기억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김도훈은 호텔이 아닌 낯선 방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천장이 달랐어요. 낡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냄새도 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벽은 허름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어요. 플라스틱 재질이었죠. 단단했고 피부에 파고들었습니다. 김도훈은 손목을 움직여봤지만 타이는 조여들 뿐이었어요. 휴대폰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어요. 시계도 벗겨져 있었죠. 주머니 속 현금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신발도 벗겨져 있었어요. 몸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혀가 부은 것 같았고 목구멍이 따가웠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고 목덜미가 뻐근했어요. 김도훈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으론 낯선 골목이 보였어요. 간판도 표지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크메르 문자만 가득했죠. 건물들은 낡았고 골목은 좁았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어떻게 온 걸까요? 김도우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하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클럽, 샴페인, 돈을 뿌렸던 것,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여성, VIP 룸, 계속 채워지던 술잔. 그 이후론 기억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끊겨 있었어요. 김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다시 잡아당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도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문이 열렸어요.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컸어요. 180cm는 넘어 보였죠.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봤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턱에서 귀까지 이어진 긴 흉터였죠.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 큰 남자가 김도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말없이. 오래. 김도훈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할아버지, 한국에서 꽤 유명하더라. 그 순간 김도훈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아니었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클럽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프놈펜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그는 이미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었던 겁니다. 김도훈은 입술을 떨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흉터 남자가 김도훈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금은 이미 풀려 있었죠. 지문 인식도 비밀번호도 뚫린 상태였습니다. 연락처, 사진, 메시지. 모든 게 열람 가능한 상태였어요. 흉터 남자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회사 로고가 보였죠. 그룹 계열사 명함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도훈의 아버지 번호였어요. 김도훈은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 낮은 목소리였어요. 흉터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우리 손에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잘 들으시오. 아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조용히 하시오.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경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김도훈에게 가져다 댔습니다. 말해. 아버지한테. 김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도훈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급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 있니? 무슨 일이야? 하지만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키 큰 남자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김도훈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어젯밤 술 많이 마셨지? 김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술잔에 섞인 건 알코올만이 아니었어. 다른 것도 들어있었지. 김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넣었어요? 남자는 웃었어요. 차갑게. 궁금하냐? 내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왜 몸이 말을 안 듣는지. 김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로이프놀이라고 들어봤나? 아니면 케타민. 둘 다 효과가 좋지. 특히 술이랑 섞으면 더 빨라. 김도훈은 숨을 삼켰어요. 로이프놀.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기억을 지우고 저항력을 없애는 약이었죠.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어젯밤 12시 40분에 VIP 룸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1시 20분에 의식을 잃었지. 정확히 40분이 걸렸어. 김도훈은 말이 없었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혼자 온 거 다 알고 있었어. 경호원도 없고 비서도 없고. 그래서 너를 골랐지. 김도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럽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니, 내가 프놈펜에 온 순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 김도훈은 숨을 멈췄어요. 남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항에서 나올 때부터 추적했지. 호텔에 체크인한 것도 알았고, 컨시어지가 클럽을 추천한 것도 우리가 시킨 거야. 김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어 하는 여성도, 친절한 매니저도, VIP 룸 제안도 모두 그를 이 방으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내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그리고 돈을 요구할 거지. 얼마요? 미화 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억. 김도훈은 눈을 감았어요. 납치범들은 정확했어요. 키 큰 남자는 김도훈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동철 회장. 내 할아버지지. 올해 72. 그룹 창립자이자 현 회장. 김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자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김재혁. 부회장. 실질적인 경영은 내 아버지가 하고 있지. 그룹 계열사만 20개가 넘어. 그의 가족 관계를 꿰뚫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본가도 알고 있었고, 삼촌들의 직책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결 매출 12조. 영업이익 8천억. 현금성 자산만 1조가 넘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그중 일부일 뿐이야. 기업 규모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정확했어요. 공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수치들도 있었죠. 비공개 계열사 매출, 해외 법인 자산, 회장 개인 명의 부동산까지. 흉터 남자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김도훈에게 보여줬죠. 거기엔 그룹 계열사 목록이 있었습니다. 건설, 금융, 유통, 화학. 모든 계열사가 정리돼 있었어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이름, 주요 사업 내용, 지난해 실적까지. 자산 구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 주식 지분율, 해외 계좌까지. 마치 내부 자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부 자료가 맞았습니다. 김도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떻게 이런 정보를?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아마추어 같아 보이냐? 이런 일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도 아니고. 김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는 계속했어요. 작년에도 했어. 재작년에도 했지. 대만 기업인 아들, 홍콩 부동산 재벌 손자. 다 성공했어. 돈 받고 풀어줬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함도 있었어요. 이건 그들에게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요구 금액은 미화 30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약 40억. 남자는 김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집안한테는 큰돈 아니야. 일주일 매출도 안 되지. 회장님 용돈이면 충분해. 김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남자 말이 맞았습니다. 40억은 그룹 입장에서 큰돈이 아니었어요. 신규 사업 투자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돈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죠. 선례가 남으면 또 다른 위협이 올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경찰 개입 없이 조용히 빠르게. 남자는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이 3가지만 지키면 너 살아서 집에 가. 하나라도 어기면 끝이야.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흉터 남자가 물었어요. 내 가족들 경찰 부를 것 같냐? 김도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안 부를 거예요. 왜? 언론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집안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재벌 집안이구만.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비아냥거림이 섞인 말투였어요. 흉터 남자가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앱을 켰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김도우는 숨을 참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조한 변호인단이 아닌 회장 본인이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 이른둘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양복은 깔끔했어요. 배경은 서재였습니다. 책장이 보였고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새벽 시간임에도 회장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누구요?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손잡은 잘 계십니다. 지금은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았죠.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돈이요. 남자는 카메라를 김도훈에게 돌렸어요. 김도훈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손목에 묶인 케이블 타이,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벗겨진 신발, 구겨진 옷.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할아버지. 김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괜찮으냐?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장은 김도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손목의 타이, 방의 상태, 창밖 풍경까지. 모든 걸 확인했죠. 다친 데는 없느냐? 없어요. 그냥 무서워요. 알겠다. 남자는 카메라를 다시 자신에게 돌렸어요. 보셨죠? 손잡은 무사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요? 미화 300만 달러. 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금액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이틀. 8월 17일 정오까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경찰 신고 안 됩니다. 한국 대사관도 안 되고요. 언론은 말할 것도 없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찰 냄새를 맡으면 즉시 거래는 끝입니다. 손잡은도 끝나고요. 협박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소. 경찰은 부르지 않겠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중간에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변호사든 협상가든 경호원이든 우리는 회장님하고만 직접 거래합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직접 거래라니. 돈 받을 방법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는 아닐 겁니다. 현금으로 준비하십시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오쯤요. 기다리지요. 아, 그리고 회장님. 뭐요? 손자분이 한 말씀 드릴 게 있다고 하네요. 남자는 카메라를 다시 김도훈에게 돌렸어요. 김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회장은 표정 없이 말했어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김도훈은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화났다는 걸.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었죠.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집에 올 수 있을 거다. 네. 몸조리 잘하고 그들이 주는 건 먹어라. 네. 할아버지. 영상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키 큰 남자가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잘했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흉터 남자가 물 한 병을 던졌어요.
김도훈 앞 바닥에 떨어졌죠. 마셔. 탈수되면 안 되니까. 김도훈은 손목이 묶인 채로 물병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고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어요. 남자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도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장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2024년 8월 15일 오전 7시 1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룹 본사 비상회의실. 회장 김동철, 부회장 김재혁, 비서실장, 법무팀장, 그리고 미기관리 담당 임원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문은 닫혔고 휴대폰은 모두 회수됐어요. 보안 요원이 복도를 지켰죠. 김동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 언론은 더더욱 안 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재혁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한다. 300만 달러? 현금으로.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그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려면 시간이 이틀 있다. 충분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은행에 연락하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사람을 보낸다. 현지로. 김재혁이 물었어요. 누구를 보낼 겁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어요. 이승호. 그 사람 부르게. 이승호 변호사. 국제사건 경험이 있는 전담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 서울대 법대 출신에 미국 로스쿨까지 나온 인물이었죠. 동남아 납치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 로펌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도 연결망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입이 무거웠습니다. 법무팀장이 물었어요. 지금 바로 연락드릴까요? 그래. 오늘 안에 출국시켜. 알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모두가 각자 할 일을 분담받았습니다. 비서실은 현금 준비, 법무팀은 변호사 섭외, 위기관리팀은 정보 통제. 김재혁 부회장은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회장과 단둘이. 아버지. 회장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걱정 마라. 도훈이는 돌아온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야. 다행이지. 김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도훈이가 철이 없었던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 끝나면 도훈이 단단히 교육시켜야 해. 이런 일 2번 다시 없게. 네, 아버지. 오전 10시. 이승호 변호사가 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고 걸음걸이는 빨랐어요. 회의실로 안내됐고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상황은 들었나? 네. 오는 길에 브리핑 받았습니다. 이승호는 차분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이승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빠르면 이틀. 늦어도 사흘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확신하나? 네. 이런 케이스는 경험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자네한테 맡기지. 이승호가 물었습니다. 협상 권한은 어디까지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300만 달러까지. 그 이상은 내게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물론입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어요. 이승호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권 예약, 현지 로펌 연락, 필요 서류 준비. 오후 2시. 이승호 변호사는 인천공항에서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캄보디아로 향했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서류, 그리고 현지 연락망 정보가 전부였죠. 비행 시간은 5시간. 그는 기내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도훈의 신상정보, 가족관계, 그룹 자산구조. 모든 걸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들도 떠올렸습니다. 작년 대만 사건, 재작년 홍콩 사건, 납치범들의 패턴, 요구 방식, 협상 과정. 대부분 비슷했어요. 초반엔 강하게 나오지만 돈만 확실히 보장되면 협조적으로 바뀝니다. 그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승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도 그럴 거야. 돈 주고 사람 데려오면 끝이야. 오후 7시 30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현지 로펌 직원이 그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캄보디아인이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내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이승호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위치는 파악했나? 아니요. 아직입니다. 범인들이 철저히 숨기고 있어요. 연락은? 범인들이 먼저 연락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정오에. 이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그때까지 대기하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도착했나? 네. 방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범인들 연락은? 내일 정오라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조심하게.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승호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프놈펜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오토바이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협상이 시작되겠지. 금액 조율하고 인계 방법 정하고. 빠르면 모레 끝나? 초기 협상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2024년 8월 16일 정오. 이승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캄보디아 지역 번호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시군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보냈더군요. 네. 제가 협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야기하시죠. 이승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조건을 말씀해 주시죠. 미화 300만 달러. 현금. 8월 17일 정오까지. 알겠습니다. 인계 방법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죠. 장소와 시간. 이승호는 적으며 물었습니다. 김도훈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멀쩡해요. 걱정 마세요.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후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김도훈이 오늘 자 신문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날짜가 명확히 보였죠. 이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연락드리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승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납치범들은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태도였어요. 협조적이었고 요구 사항도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조건도 출하 협박도 없었어요. 이승호는 서울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내일이면 인계 방법 나올 겁니다. 회장도 안도했어요. 잘하고 있네. 이승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 3시. 이승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2024년 8월 16일 오후 3시. 이승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아까 통화했던 그 남자였죠. 여보세요. 변호사님.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이승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승호는 펜을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금액이 바뀌었어요. 이승호는 숨을 삼켰어요. 얼마로요? 600만 달러?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죠. 잠깐만요. 아까 300만 달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아까는요? 그럼 왜 갑자기? 당신이 왔으니까요.
이승호는 눈살을 찔렀습니다. 제가 온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변호사를 보낸 건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금액을 깎으려는 거죠. 협상하려는 거고요. 이승호는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명은 필요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과거에 금액 깎은 경력도 있더군요. 이승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는 계속했습니다. 대만 사건 때도 그랬죠. 처음 500만 달러 요구했는데 350만 달러로 합의했잖아요. 이승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마추어 같아 보입니까? 당신 경력 다 조사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어떤 전략 쓰는지. 이승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걸 압박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0억. 요구 금액이 2배로 뛴 겁니다. 이승호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2배로 올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 누가 합리적이지 않은 건데요?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당신네가 먼저 변호사 보냈잖아요. 직접 거래하자고 해놓고. 그건 회장님 연세가 많으셔서.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 대가입니다. 이승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600만 달러는 너무 큽니다. 준비할 시간도. 시간은 그대로예요. 내일 정오까지. 하루 반 남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래도 불가능하죠.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승호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협상을 해봅시다. 400만 달러는 어떻습니까? 안 돼요. 450만 달러? 안 된다니까요. 500만 달러까지는.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듣고 있어요? 600만 달러. 1센트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승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의를 보였어요. 300만 달러? 당신네 집안한텐 적은 돈이죠. 조용히 주고받고 끝낼 수 있었어요. 이승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변호사를 보냈어요. 협상가를 보낸 거죠. 우리를 깔본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맞아요. 깔본 거예요. 금액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승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을 바꿨어요. 600만 달러?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이라뇨. 네. 더 이상 협상 없어요. 600만 달러 아니면 거래 끝. 이승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훈 씨 못 봅니다. 영영. 협박이었습니다. 이승호는 손에 땀이 났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미끄러웠죠. 시간을 주십시오.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1시간 드리죠. 4시까지. 그때까지 답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승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서울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회장, 부회장, 비서실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승호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금액이 올랐습니다. 600만 달러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제가 프놈펜에 온 걸 알았습니다. 그걸 트집 잡은 거예요. 김재혁 부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협상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센트도 안 깎인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승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진짜예요. 장난 아닙니다. 거부하면 김도훈 씨 위험해질 수 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준비하지. 600만 달러를요? 그래. 전액.
이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오후 4시. 이승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받았어요. 결정했습니까? 네. 600만 달러 준비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내일 아침 알려드리죠. 장소와 방법.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님. 네. 다음부턴 우리 말 잘 들으세요. 또 삐끗하면 금액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승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프놈펜의 오후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실패했어. 오히려 금액만 올렸잖아. 같은 시각. 프놈펜 외곽, 낡은 건물 2층. 김도우는 여전히 그 방 안에 있었어요. 손목의 케이블 타이는 풀리지 않았고 창밖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와 흉터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왜 또 왔어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흉터 남자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김도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예요 그게? 키 큰 남자가 김도훈을 붙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가만히 있어.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날 밤 피해자는 다시 약물을 투여받았어요. 흉터 남자가 김도훈의 입을 벌렸습니다. 액체를 입에 부었어요. 김도훈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몇 분 후, 김도훈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몸에 힘이 빠졌고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키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조용히 있어. 김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식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사건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2024년 8월 17일 새벽. 한국 언론 어디에도 이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회장 손자 납치. 충분히 특종감이었지만 단 한 줄도 나가지 않았어요. 외교 채널도 없었습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이 사건을 몰랐어요. 공식 보고도 협조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죠. 공식 구조 요청도 없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도 안 됐습니다.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였죠. 대신 움직인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현지 로펌이었습니다. 프놈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겉으로는 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지만 실제론 다양한 일을 처리했어요. 기업 분쟁, 부동산 거래, 그리고 민감한 사건들. 이승우 변호사가 연락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8월 17일 오전 6시. 이승우는 로펌 대표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소피앗.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했죠. 소피앗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액은 확정됐습니까? 600만 달러입니다. 소피앗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올랐네요. 그쪽에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준비는?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 도착할 겁니다. 소피앗은 메모했어요. 인계 장소는 통보받았습니까? 아직입니다. 오전 중에 연락 온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죠. 이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움직인 건 비공식 협상 창구였어요. 소피앗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연결돼 있었어요. 경찰 간부, 법원 판사, 심지어 군부 인사들과도 관계를 유지했죠. 그가 움직이면 일이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소피앗은 전화를 몇 통 걸었어요. 경찰 고위 간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오늘 시내에서 큰 거래가 있을 겁니다. 순차를 줄여주세요. 상대방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줄여주면 되냐고만 물었죠. 2시간.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공항 세관 담당자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현금. 문제없이 통과시켜주세요. 금액이? 600만 달러?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수료는?
소피앗은 대답했어요. 10만 달러. 좋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됐어요. 세 번째로 움직인 건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8월 17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특별 화물이 프놈펜에 도착했어요. 외교 파우치로 위장된 가방 2개. 안에는 미화 600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달러 지폐다발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무게만 60kg이 넘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했어요. 검사도 없었죠. 소피앗의 사람이 직접 받아갔습니다. 가방은 곧바로 호텔로 옮겨뒀어요. 이승호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이승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80억이 여기 있구나. 오전 10시 30분. 이승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납치범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장소 알려드리죠. 남자는 주소를 불렀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이름은 골든 스타 호텔. 3성급 호텔이었죠. 주차장에서 만나죠. 정오 정각. 알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 데려오면 거래 취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냄새 나면 즉시 끝이에요. 압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승호는 소피앗에게 말했어요. 골든 스타 호텔입니다. 정오에. 알겠습니다. 차 준비하죠.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어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소피앗의 직원이었어요. 가방 2개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오전 11시 30분. 골든 스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바랬죠.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차 몇 대만 세워져 있었어요. 이승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피앗은 차 안에 남았어요. 혼자 오라고 했으니까요. 이승호는 트렁크를 열고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손에 하나씩 들었죠.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오 정각.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이승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키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흉터 남자도 함께였어요. 이승호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가져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승호는 가방 2개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키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열어 확인했어요. 돈다발을 몇 개 꺼내 살펴봤습니다. 위조 지폐 탐지기로 확인했죠. 5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됐습니다. 그럼 김도훈 씨는? 남자는 승합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도훈이 안에 앉아 있었어요. 48시간 뒤 한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는 조용히 인계됐습니다. 김도훈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탈수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물 후유증도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휘청거렸고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죠. 외상은 없었습니다. 맞은 흔적도 칼에 베인 상처도 없었어요. 손목에 케이블 타이 자국만 남아 있었죠. 이승호가 김도훈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래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길 가시죠. 이승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가방 2개를 들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이승호는 김도훈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소피앗이 뒷문을 열어줬어요. 김도훈을 태웠죠. 병원으로 갑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김도훈은 뒷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승호는 물 한 병을 건넸어요. 마시세요. 김도훈은 받아서 마셨습니다. 단숨에 반병을 비웠어요. 30분 뒤 시내의 한 사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이었어요.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훈은 응급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결과는
1시간 뒤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링거 맞아야 해요. 그리고 약물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로이프놀 성분이 남아있어요. 회복 가능합니까? 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외상은 없으니까요. 이승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도우는 병실에 입원했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승호는 서울 본사에 보고했어요. 무사히 인계받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상태는? 탈수와 약물 후유증. 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승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프놈펜의 오후 거리가 보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2024년 8월 19일 오전. 김도우는 프놈펜을 떠났습니다. 이틀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링거를 맞았고 약물 해독제를 투여받았죠. 탈수 증상은 회복됐고 몸 상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남아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손목에 묶인 케이블 타이, 낯선 방의 천장,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김도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승호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김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VIP 라운지를 통해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일반 승객들과 마주치지 않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어요. 창가 자리였죠. 김도우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5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이 아닌 별도 통로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없는 곳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우는 차에 올랐어요. 비서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 도착하자마자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뇌 촬영, 심리상담. 모든 검사를 마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신체적으론 문제 없었어요. 약물도 완전히 배출됐고 장기 손상도 없었죠. 하지만 심리상담 결과는 달랐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증상이 보였어요. 불안, 악몽, 회피 반응.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8월 22일. 김도우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빌라였죠. 회장과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를 바라봤죠. 부회장 김재혁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라. 나중에 이야기하자. 김도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어요. 한국의 어떤 신문도, 방송도, 인터넷 매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회장 손자 납치. 몸값 80억 원. 충분히 특종감이었지만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룹 측에서 언론사들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움직였어요.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만났죠. 보도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가족 보호, 추가 범죄 예방, 그리고 기업 이미지. 언론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대기업과의 관계도 있었고 광고 수익도 고려했죠.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그룹 홍보팀은 아무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묻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도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SNS에도 올리지 않았죠. 그저 휴가 다녀왔다고만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 남았어요. 돈을 뿌린 밤,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타깃이 되어 있었다는 것. 9월 초, 김도우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계열사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줬죠. 휴가 잘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동남아요. 그냥 쉬다 왔어요. 김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인 손목, 낯선 방,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술잔 속쓴맛. 김도우는 더 이상 클럽에 가지 않았어요. 술도 줄였습니다. 밤 외출도 최소화했죠.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클럽은 여전히 영업 중이에요. 프놈펜 시내 중심가,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히는 그곳. 클럽 입구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 현지인들, 외국인들. 모두가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돈을 쓰죠. 그 VIP 룸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매일 밤 누군가 그 방으로 안내받아요. 술이 채워지고 음악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서 타깃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를 하는 여성이 다가오고 정중한 매니저가 나타나고 VIP 룸 제안이 들어오죠. 술잔에 무언가 섞이고 의식이 끊기고 낯선 방에서 깨어나는 그 패턴은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김도훈의 사건 이후에도. 왜냐하면 납치범들은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승우 변호사가 캄보디아 경찰에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막았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80억을 지불한 이상 조용히 끝내는 게 최선이었죠. 그래서 범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600만 달러를 손에 넣었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다음 타깃을 찾아서. 돈 많은 외국인, 방심한 여행객, 혼자 온 젊은이. 그들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돈을 뿌리는지, 누가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는지, 누가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지. 그리고 적당한 타깃이 나타나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겠죠. 클럽 매니저도, 한국어 하는 여성도, VIP 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김도훈은 가끔 생각해요. 그때 돈만 안 뿌렸어도, 그때 VIP 룸만 안 갔어도, 그때 술만 조심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밤은 지나갔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남은 건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질문. 과연 자신만 당한 걸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겪었을까? 지금도 누군가 그 방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답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보도도 없고 신고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으니까. 모든 게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의 불빛은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어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